여우색시. 옛날 어느 깊은 산속에 여우가 모여 사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의 여우들은 모두 빨리 사람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신랑 셋을 잡아먹으면 사람이 될 수 있어. 그래, 우리도 어서 사람이 되자. 그런 어느 날 백년 묵은 암여우가 무덤 위에서 제주를 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아랫마을에 잔치가 있어. 새색시로 둔갑을 해야지. 몇 번 제주를 넘자 암여우는 예쁜 새색시로 변했습니다. 어서 마을로 내려가자. 그때 아랫마을의 최신사 집에서는 그 집 막내딸이 혼례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앞마당에는 많은 손님들이 벅적거렸고 잔치가 한창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유, 신부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아요. 신랑도 왕자님처럼 잘 생겼어요. 맞아요. 잘 어울리는 한 쌍이에요. 손님들은 모두 입에 침이 마르도록 신랑 신부를 칭찬했습니다. 허허허, 칭찬들은 그만하시고 어서 음식을 들어요. 어서. 최진사는 막내딸과 막내 사유를 칭찬하는 말에 신이 났습니다. 잔치상에는 음식과 술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밤이 되었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주인은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촛불이 밝혀진 신방에 신랑과 신부가 마주 앉았습니다. 피곤하겠구려. 아니에요. 사방님이야말로 피곤하시겠어요. 신랑 신부는 소곤소곤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모두들 당신이 선녀 같다고 하는구려. 사방님은 왕자님 같다고 하던걸요. 신랑과 신부는 마주보며 정답게 웃었습니다. 자, 잔을 받으시오. 신랑이 신부에게 술잔을 건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신랑 앞에 또 한 사람의 신부가 나타났습니다. 아니, 신부가 둘이 되었네. 신랑은 너무 놀라서 술잔을 떨어뜨렸습니다. 얼굴도 같고 옷차림도 같고, 아니 누가 진짜 나의 신부인가? 서방님, 저는 아까부터 이 방에서 서방님을 기다렸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서방님을 기다렸어요. 이럴 수가. 이건 분명 사람의 짓이 아니야. 백년 묵은 여우가 새 신랑을 해치러 다닌다더니 둘 중에 하나는 여우임에 틀림없어. 진짜 신부는 울상이 되어 외쳤습니다. 서방님, 제가 진짜 신부예요. 아니에요. 제가 진짜예요. 목소리까지 똑같구나. 그때 한 신부가 다른 신부에게 소리쳤습니다. 못된 것, 썩 물러가라. 뭐라고? 내가 누군데 감히 나의 혼례를 해방 놓느냐? 내가 바로 여우지. 신랑은 얼이 빠진 듯 두 신부를 번갈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둘 다 진짜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잘못하면 여우에게 홀려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신랑은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이쪽의 신부가 어쩐지 이상해 보이는군. 신랑은 오른쪽에 앉은 신부가 자꾸 의심스러웠습니다. 그 신부는 웬일인지 안절부절하지 못했습니다. 맞아, 아까부터 이상했었어. 마침내 신랑은 그 신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내가 바로 백년 묵은 여우렸다. 에이, 유사스러운 짐승아. 아, 서방님, 아니에요. 아니에요. 신랑은 오른쪽의 신부를 문 밖으로 데리고 나가 힘껏 내동댕이 쳤습니다. 아, 서방님. 그 신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숨이 끊어졌습니다.
방 안에 남아있던 신부는 이 광경을 보고는 생글생글 웃었습니다. 신랑이 방으로 들어가자 그 신부는 반갑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이제야 여우를 내쫓았군요. 저는 서방님이 저를 여우라고 할까봐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 이제 안심하오. 여우가 죽었으니 못된 여우 같으니라고. 신랑은 신부를 위로했습니다. 자, 이제 밤이 늦었으니 그만 자리에 듭시다. 네, 서방님. 신랑은 촛불을 끄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신랑은 잠자리에 들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호호호, 어리석은 것. 이제 잠들었겠지? 한밤중이 되자 신랑 옆에 얌전히 누워있던 신부가 살며시 일어났습니다. 호호호호, 내가 여우인 줄도 모르고. 그러면서 뒤로 몇 번 제주를 넘자 신부는 100년 묵은 암여우로 변했습니다. 여우는 신랑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아! 잠을 자던 신랑은 그만 봉변을 당했습니다. 이제 2놈 남았다. 여우는 캥캥 소리를 내며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최진사와 한 마을에 사는 나무꾼 칠보가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오늘은 나무를 많이 해야겠는데. 칠보는 나무가 많은 곳을 찾아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나무를 해볼까? 칠보는 지게를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너무 멀리 들어왔나? 어쩐지 으스스하네. 여우라도 나타나면 어쩌지? 7번은 최진산의 사유가 여우한테 홀려 죽었다는 소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날이 저물기 전에 빨리 나무를 해서 내려가야지. 밤이 되면 무서울 거야. 7번은 나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7번은 나무를 잔뜩 해서 지게에 수북히 얹었습니다. 자, 이제 돌아가자. 그런데 하늘이 갑자기 깜깜해지네. 비까지 내리는군. 7번은 허둥지둥 나무찜을 지고 비를 피할 곳을 찾아 산속을 뛰어갔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내가 아무래도 길을 잃었나 봐. 아이고, 큰일 났네. 어떡하면 좋지? 날은 벌써 어두워지고 비는 더욱더 세차게 내리 퍼부었습니다. 이러다가 이 숲속에서 밤을 새우게 생겼네. 초조해진 7번은 이리저리 산속을 헤맸습니다. 7보가 한참 동안 길을 찾아 헤매고 있는데 바로 눈앞에 초가집이 나타났습니다.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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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딱. 초가집에서는 다듬이질을 하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옳지. 저 집에서 하룻밤 묵어가자. 7번은 초가집으로 다가가 쌀이문 너머로 집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깊은 산중에서 누가 다듬이질을 할까? 방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안에 누구 계십니까? 7버가 주인을 불렀지만 아무 대꾸도 없었습니다. 주인 계십니까? 길을 잃은 나무꾼입니다. 하룻밤만 재워주십시오. 그러자 다듬이질 하는 소리가 멎었습니다. 잠시 후 방문이 스르르 열리고 소복을 한 젊은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여자 혼자 사는 집이라서 재워드릴 수가 없습니다. 날이 어둡고 비가 와서 그러니 헛간에서라도 좀 재워주십시오. 여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럼 저 윗방에서 주무시도록 하세요. 고맙습니다. 대신 제가 내일 나무를 한 짐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밑방으로 들어간 칠보는 젖은 옷을 벗어놓고 방바닥에 벌렁 틀어누웠습니다. 일찍 잠이나 자자. 그러나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리저리 뒤척이던 칠보는 밤이 깊어서야 겨우 잠이 들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싹싹 싹싹 쓱쓱쓱쓱. 이게 무슨 소리지? 깜짝 놀라 잠이 깬 칠보가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니 여자가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 밤중에 칼을 갈다니? 칠보는 가슴이 섬뜩해졌습니다. 호호호호, 내일 김진산의 딸이 시집을 간다지? 칠보는 그만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으아! 여자가 칼 가는 것을 멈추고 밑방 쪽을 노려보았습니다. 괘씸한 녀석, 감히 나를 엿보다니. 그 눈빛은 칼날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이제 나는 죽었구나. 칠보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 눈빛, 이를 어쩌나? 마당을 가로질러 오는 여자의 치마 밑으로 기다란 꼬리가 보였습니다. 저건 사람이 아니라 여우야. 새신랑을 잡아먹었다는 그 여우가 틀림없어. 그때 방문이 왈칵 열렸습니다. 아이고, 살려주세요. 난 아무것도 안 보았습니다. 제발 목숨만. 칠보는 겁에 질려 사정을 했습니다. 어리석은 놈. 조용히 잠이나 잘 것이지. 남의 비밀을 왜 엿보는 거냐? 넌 사흘 뒤에 죽을 줄 알아라. 사흘 뒤? 그래, 사흘 뒤다. 내가 신랑 둘을 더 잡아먹은 다음에 내 차례다. 칠보는 무성을 참고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어. 여기서 죽을 수는 없어. 칠보는 여우에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소원 하나만 들어주오. 살려달라는 부탁이 아니면 들어주겠다. 그래,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물 한 동이만 주시오. 사흘 동안이나 갇혀 있으려면 목이 마르기도 하겠지. 좋다. 여우는 물 한 동이를 넣어주고는 밖에서 문을 꼭 잠가버렸습니다. 그때 여우의 꼬리끝이 문틈에 끼었습니다. 옳지, 여우털을 뽑아두자. 칠보는 얼른 여우의 꼬리털을 뽑았습니다. 여우는 그런 줄도 모르고 문 앞을 떠났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아무래도 여우가 집에 없는 것 같았습니다. 큰일 났군. 여우가 김진산의 잔치에 갔나 봐. 김진사의 사위가 위험해. 칠보의 생각은 맞았습니다. 100년 묵은 여우는 예쁜 색시로 둔갑을 해 마을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호호호호, 오늘 밤이 두 번째 신랑이야. 한 놈만 더 잡아먹으면 난 사람이 될 거야. 여우는 마을 근처에서 날이 어두워지기를 기다렸습니다. 깜깜해질 때까지 여기서 기다려야겠군. 김진산의 집에서는 잔치가 한창이었습니다. 신랑 신부가 정말 잘생겼어. 그러게요. 이번엔 최진사 때 같은 일이 없어야 할 텐데. 이윽고 밤이 되자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신방에는 신랑 신부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자, 잔을 받으시오. 신랑이 신부에게 잔을 건네는 순간 갑자기 또 한 사람의 신부가 나타났습니다. 누가 나의 신부냐? 하나는 사람 잡아먹는 여우임에 틀림없구나. 신랑은 기겁을 하여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이를 안 김진사가 몽둥이를 들고 신방으로 달려왔습니다. 어디 보자. 내 100년 묵은 여우를 잡아내고 말 테니. 김진사가 들어갔을 때 신방에는 똑같이 생긴 두 딸이 앉아 있었습니다. 세상에, 야단났군. 어느 쪽이 내 딸인지 알 수가 있나. 그러자 한 신부가
울며 말했습니다. 딸도 몰라보시다니. 다른 신부도 울며 흐느꼈습니다. 아버님도 너무하십니다. 저를 몰라주시다니요. 김진사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새벽녘에 칠보가 헐레벌떡 김진사 댁으로 뛰어왔습니다. 진사님, 이제 걱정 마십시오. 제가 여우를 찾아내겠습니다. 자네가? 네, 두고 보십시오. 방으로 들어간 칠보는 한 신부의 치마끝이 올이 풀리고 뜯겨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내가 여우구나. 칠보는 김진사가 들고 있던 몽둥이로 그 신부를 내리쳤습니다. 야, 이 여우야! 깽깽 깽깽. 몽둥이를 맞은 신부는 캥캥거리며 커다란 암여우로 변했습니다. 대체 내 놈이 어떻게 방을 빠져나와 이곳에 온 거냐? 방바닥에 쓰러진 여우가 칠보를 무섭게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하하하, 내가 준 물로 흙벽을 적셔 허물었지. 분하다. 여우는 몹시 원통해하며 죽어갔습니다. 휴, 이제야 살겠네. 김진사는 안도에 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칠보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자네는 어떻게 여우를 알아보았나? 김진사가 물었습니다. 칠보는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김진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여우의 꼬리털을 뽑은 흔적으로 치맛자락에 뜯겨져 있었습니다. 오, 슬기롭고 용감한 젊은이로군. 여보게, 비겁하게 도망간 신랑 대신 자네가 내 사유가 되어줄 수는 없겠나? 김진사는 칠보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요? 김진사의 딸도 용감한 칠보가 좋았습니다. 그 뒤 두 사람은 혼례를 올리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두꺼비 신랑. 옛날 어느 마을에 금실이 아주 좋은 부부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에게는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슬하에 자식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못난이 자식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으련만.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부인이 아기를 가졌습니다. 여보, 제가 아기를 가졌어요. 뭐요? 그게 정말이요? 남편은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얼마 뒤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아니 여보, 아기가 두꺼비를 닮았구려. 남편은 크게 실망했습니다. 부인이 말했습니다. 못난이라도 좋으니 자식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무리 못났더라도 이 아기는 우리 자식이에요. 남편은 부인의 말을 듣고 실망했던 마음을 돌렸습니다. 당신의 말이 맞소. 두꺼비는 틀림없는 우리 자식이요. 잘 키웁시다. 마을 사람들이 아기를 보고는 모두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아기가 꼭 두꺼비 같아요. 두꺼비 같은 게 아니라 틀림없는 두꺼비예요. 그래도 부모는 귀여운가 봐요. 그러게 말이에요. 두꺼비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그러나 두꺼비는 자라면서 점점 더 놀림감이 되었습니다. 두꺼봐, 너는 연못 속에 나가서 놀아라. 두꺼비가 사람 옷을 입고 사람 흉내를 내는구나. 마을 아이들은 아무도 두꺼비를 친구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두꺼비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두꺼비를 기특하게 생각했습니다. 두꺼비가 생긴 건 흉해도 마음은 넓어요. 그래요. 아무리 놀려도 화를 내는 걸 못 봤어요.
어느 날 두꺼비는 아버지 앞에 와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아버님,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저를 글방에 보내주세요. 아버지는 난처했습니다. 두꺼비를 글방에 보내면 또 한 번 웃음거리가 될 것 같았습니다. 얘야, 글을 배운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니? 아버님, 사내 대장부로 태어나 큰 일을 하려면 글 공부를 해야 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큰 인물이 되겠습니다. 아버지는 두꺼비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버님, 저는 꼭 글 공부를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두꺼비는 아버지가 답답했습니다. 아버님이 보내주시지 않는다면 제가 훈장님을 찾아가겠습니다. 두꺼비는 아버지 앞을 물러나와 혼자 훈장님을 찾아갔습니다. 두꺼비는 훈장님께 공손히 인사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훈장님, 글 공부를 하고 싶어 왔습니다. 저에게도 글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 잘 생각했다. 두꺼비도 공부를 해야지. 훈장님은 두꺼비의 청을 쾌히 들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훈장님. 그날부터 두꺼비는 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두꺼비는 글을 읽었습니다. 두꺼비는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아듣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훈장님은 두꺼비의 재주에 놀랐습니다. 두꺼봐, 내 재주가 비상하구나. 이러다간 내가 가르칠 것이 없겠구나. 아닙니다. 모든 것이 훈장님의 덕이에요. 어느 날 훈장님이 두꺼비에게 말했습니다. 넌 이제 내게서 배울 것이 없느니라. 다른 스승을 찾아가거라. 두꺼비는 훈장님께 큰 절을 올렸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래, 잘 가거라. 다음 날 두꺼비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제부터는 무술을 배우려 합니다. 아버지는 이제 두꺼비가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 내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해라. 두꺼비는 산속에서 무술을 가르친다는 유명한 도사님을 찾아 집을 떠났습니다. 산에 도착한 두꺼비는 도사님께 절을 하고 용건을 말했습니다. 무술을 배우러 왔습니다. 그래, 열심히 배우도록 하여라. 그런데 도사님이 자리를 뜨자 제자들은 새로운 두꺼비를 나무에 묶어놓고 혼을 냈습니다. 이러지 말고 날 풀어줘. 제자들은 두꺼비를 때리며 조롱했습니다. 두꺼비 주제에 무술을 배워 뭘 하느냐? 하하하, 두꺼비가 말을 타면 참 볼만하겠다. 그러나 두꺼비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잠잠코 있었습니다. 다음날 무술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활쏘기다. 관역은 저 앞산의 바위다. 도사님의 말씀에 따라 제자들은 한 사람씩 나서서 활을 쏘았습니다. 화살은 모두 앞산의 반도 못 미쳤습니다. 화살에 힘이 없다. 이번엔 두꺼비가 쏘아라. 네. 두꺼비는 힘껏 활시위를 당겼습니다. 두꺼비가 활시위를 놓자 화살은 쌩 하는 소리와 함께 허공을 가르더니 앞산의 바위 한가운데에 꽂혔습니다. 아니, 저 두꺼비 녀석 웬 힘이 저리 센가? 제자들은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두꺼비는 말타기, 활쏘기, 창 던지기 등 무엇이든지 가르쳐주면 그날로 익숙하게 했습니다.
두꺼비의 무술 솜씨는 날마다 늘었습니다. 어느 날 도사님이 두꺼비를 불렀습니다. 두꺼봐, 이제 산을 내려가거라. 네? 무슨 말씀이세요? 왜 절더러 산을 내려가라 하십니까? 넌 이 산에서 더 배울 것이 없느니라. 두꺼비는 산을 떠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그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오, 그래. 무술을 많이 배웠느냐? 아버지는 오랜만에 만나보는 아들이 대견스러웠습니다. 네,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럼 이제 배울 것이 없겠구나. 아닙니다, 아버님. 아직도 배울 것이 또 남아 있습니다. 또 배울 것? 그게 뭐냐? 농사일입니다. 농사일을 배워야 아버님을 도와드리지요. 집으로 돌아온 두꺼비는 아버지를 도우며 열심히 농산일을 배웠습니다. 어느덧 두꺼비는 훌륭한 농사꾼이 되었습니다. 아버님, 이젠 농산일이 힘든 줄을 모르겠어요. 그래, 너는 이제 어디에 내놓아도 빠지지 않는 어엿한 농사꾼이다. 그런데 아버님, 또 배울 게 있습니다. 뭘 또 배울 게 있단 말이냐? 아버지는 무엇이고 자꾸 배우려고 하는 아들이 기특했습니다. 아버님, 이번엔 노 젓는 일을 배워 뱃사공이 되어보겠습니다. 뱃사공? 그러려무나. 두꺼비는 뱃사공이 되어 마을 사람들과 짐을 안전하게 실어다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두꺼비를 칭찬했습니다. 어느 날 두꺼비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셔놓고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이제 저도 장가를 들어 아버님, 어머니께 효도를 하려고 합니다. 말은 기특했지만 아버지, 어머니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두꺼비에게 시집을 올 처녀가 있을 것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버님, 최진사 어른께 말씀드려 보세요. 뭐? 최진사에게? 네, 그대겐 딸이 셋이나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두꺼비의 간청에 못 이겨 마침내 최진사를 찾아갔습니다. 두꺼비 아버지와 최진사는 오랜 친구 사이였습니다. 두꺼비 아버지는 최진사에게 사실 이야기를 했습니다. 허허, 우리 딸들에게 한번 물어보세. 난처해진 최진사는 직접 딸들을 불러 모아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첫째 딸도 둘째 딸도 모두 두꺼비의 색시가 되기는 싫다고 말했습니다. 최진사는 끝으로 셋째 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시집을 가겠느냐? 네, 저마저 거절한다면 아버님이 친구 사이의 정을 저버리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셋째 딸은 참으로 효성스러웠습니다. 아버지의 우정에 금이 갈까봐 두꺼비와의 혼인을 승낙한 것입니다. 고맙구나. 너의 효성이 갸륵하구나. 최진사는 그런 셋째 딸이 사랑스러웠습니다. 마침내 최진사의 셋째 딸과 두꺼비의 혼인날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색시가 저리 고울까? 꼭 하늘나라에서 금방 내려온 선녀 같아요. 정말 아까워요. 저런 처녀가 두꺼비의 색시가 되다니. 아유, 가엾기도 해라. 혼례식에 온 사람들은 남자나 여자나 모두 색시를 칭찬하며 아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혼례식이 끝나고 며칠 뒤였습니다. 두꺼비가 부모님과 색시 앞에서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한양을 다녀오겠습니다. 무슨 일로 한양을 가려느냐?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아버님, 과거를 보려 합니다.
아버지는 또 한숨이 나왔습니다. 두꺼비가 과거를 본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웃겠습니까? 아버님, 과거에 급제해서 백성들을 위해 큰 일을 하겠습니다. 두꺼비의 말에 아버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두꺼비는 과거를 보러 길을 떠났습니다. 두꺼비는 부지런히 한양으로 말을 몰았습니다. 집을 떠난 지도 벌써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두꺼비가 아주 험한 고개를 넘어갈 때였습니다. 개 섞어라! 갑자기 고함 소리가 들리더니 험상궂게 생긴 사나이들이 나타나 길을 막았습니다. 어디로 가는 놈이냐?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는 사람이요. 하하하, 노자가 두둑한 선비란 말이지. 그때 한 사나이가 두꺼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니, 이건 두꺼비 아냐? 뭐? 두꺼비? 사나이들은 신기한 듯 두꺼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습니다. 두꺼비가 과거를 보러 간다고? 사나이들은 웃음을 참지 못하며 소리쳤습니다. 야, 이 두꺼비 놈아, 어서 가진 거 다 내놓지 못할까? 두꺼비는 천천히 말에서 내렸습니다. 내 놈들은 산적들이구나. 버릇을 고쳐두겠다. 두꺼비는 칼을 빼었습니다. 에이! 두꺼비의 칼이 번개처럼 허공을 갈랐습니다. 잠시 뒤 산적들은 모두 땅에 쓰러졌습니다. 두꺼비는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며칠 뒤 두꺼비는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두꺼비가 한양 거리로 들어오자 사람들은 모두 두꺼비를 보고 웃었습니다. 하하하하, 두꺼비가 갓을 쓰고 말을 탔네. 제법 의젓하구나. 저렇게 하고 어딜 가는 것일까? 과거를 보러 가시나? 어린아이들은 재미있다는 듯 손가락질을 하며 뒤를 따라왔습니다. 그래도 두꺼비는 조금도 화를 내지 않고 묵묵히 과거 시험장으로 말을 몰았습니다. 꼭 장원급제 하리라. 과거 시험장은 나라 안에서 모인 내노라 하는 선비들로 가득했습니다. 여기서도 두꺼비는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았습니다. 점잖은 선비들이라 놀려대지는 않았지만 두꺼비를 볼 때마다 모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드디어 시험이 다 끝나고 합격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장원, 두꺼비.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뭐? 두꺼비가 장원을? 아니, 여기 모인 선비들이 두꺼비만도 못하다는 말인가?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자자자, 모두들 조용히 하시오. 사람들은 모두 한마디씩 했습니다. 그러나 장원을 차지한 이는 틀림없는 두꺼비였습니다. 두꺼비는 임금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오, 그대가 장원을 한 두꺼비 선비요. 네, 상감마마. 임금님은 조금도 두꺼비를 이상하게 보지 않고 손수 가까이와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두꺼비의 얼굴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임금님은 놀랐습니다. 두꺼비가 의젓한 선비로 변하다니. 임금님은 두꺼비에게 말했습니다. 두꺼비 선비는 어찌된 일인지 자세히 말해보. 네, 상감마마. 실은 저는 하늘나라 옥황상제의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잘못을 저질러 두꺼비 탈이 씌워진 채 인간 세상으로 쫓겨났습니다. 옥황상제께서 장원급제를 하기 전엔 두꺼비 탈을 벗을 수 없다고 하셨는데
이제 장원급제를 하여 두꺼비 탈을 벗게 된 것이옵니다. 임금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사연이 있었구려. 네, 상감마마. 이제야 제 소원이 이루어졌사옵니다. 사람들은 두꺼비의 장원급제를 축하했습니다. 두꺼비가 장원급제를 하고 잘생긴 젊은이가 되어 집으로 돌아오자 처음에는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두꺼비가 돌아왔습니다. 젊은이가 두꺼비란 말이오? 네, 제가 틀림없는 두꺼비입니다. 두꺼비는 부모님과 색시에게 그동안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제야 아버지는 두꺼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제야 정말 내 아들이 되었구나. 세월이 흘러 두꺼비가 정승이 되자 사람들은 그를 두꺼비 정승이라고 불렀습니다. 보이나? 보이네?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어느 여름날이었지요. 소금 사려, 소금 사려. 소금 장수는 땀을 뻘뻘 흘리며 소금을 팔러 다녔어요. 눈보다 깨끗한 소금 사려. 그러나 아무도 소금을 사러 나오지 않았어요. 소금 장수는 마을에서 가장 잘 산다는 최부잣집을 찾아갔지요. 부잣집이니 소금 쓸 일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소금 사려, 소금 사려. 그런데 최부자는 아주 심술맞은 사람이었어요. 옛다 물벼락이다. 시끄럽게 굴어 내 단잠을 깨운 벌이다. 최부자가 담 너머로 물을 퍼부었어요. 아, 차가워. 소금 장수는 그만 물을 흠뻑 뒤집어 썼지 뭐예요. 이를 어쩐담. 소금이 다 녹았잖아. 소금 장수는 억울하고 분해서 가슴만 탕탕 쳤어요. 지난번엔 생선 장수에게 쇳똥을 퍼부어 생선을 못 팔게 만들더니 오늘은 물벼락이군. 마을 사람들이 소금 장수의 불쌍한 모습을 보고 한마디씩 했어요. 물벼락은 아무것도 아니라네. 거지가 오면 쪽박을 캐뜨리고 몽둥이로 두드려 팬다네. 고약한 사람 같으니라고. 최부자는 천벌을 받을 걸세. 암, 그렇고 말고. 다음 날도 소금 장수는 소금을 팔러 다녔어요. 소금 사려. 눈보다 더 깨끗한 소금 사려. 그날도 소금은 좀처럼 팔리지 않았지요. 소금 장수는 더위에 지쳐 잠시 쉴 곳을 찾았어요. 마침 커다란 고목나무가 보여 그 아래에 누웠다가 잠이 들었지요. 소금 장수가 잠든 사이 고목나무 구멍에서 커다란 구렁이가 나왔어요. 그러고는 혀를 날름거리며 소금 장수를 내려다보는 게 아니겠어요? 아! 잠에서 깨어난 소금 장수는 구렁이를 보고 너무 놀라 벌떡 일어났지요. 그런데 구렁이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굿을 하나를 툭 떨어뜨리고 스르르 나무 구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뭘까? 소금 장수는 구렁이가 준 파란 구슬을 이리저리 살펴보다가 주머니에 넣었어요. 쉬었으니 일을 해야지. 소금 장수는 또다시 소금을 팔러 다녔지요. 소금 사려, 소금 사려. 소금 장수! 한 아주머니가 소금 장수를 부르며 집에서 뛰어나왔어요. 그런데 아주머니는 바로 앞에 서 있는 소금 장수를 두고 두리번거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방금 소금장수 소리가 났는데. 소금장수는 아주머니 눈앞에서 손을 흔들어 보았지요. 아주머니는 소금장수가 전혀 보이지 않는 듯 멀뚱멀뚱 갸웃갸웃 하더니 도로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제야 소금장수는 파란 구슬이 생각이 났어요. 아하, 이것 때문이구나. 예로부터 구렁이가 주는 물건은 신비한 힘을 지녔다는 말이 있었거든요. 소금장수는 구렁이가 준 구슬이 사람의 모습을 감추게 하는 요술 구슬이라는 것을 깨달았지요. 그 길로 소금장수는 최부잣집으로 달려가 대문 앞에서 소리쳤어요. 소금 사려. 눈보다 더 깨끗한 소금 사려. 아니나 다를까 최부자가 또 물을 퍼부으려 나왔지요. 그런데 소금장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소금장수는 대문 안으로 슬그머니 들어가 최부자 머리에 알밤을 한 대 먹였어요. 아야! 최부자는 머리를 싸고 두리번거렸지만 저쪽 마당에서 빛이 나는 머슴 말고는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이상하다. 소금장수는 웃음을 꾹 참으며 두어 대 알밤을 더 주었지요. 소금장수는 최부자의 방에 성큼성큼 들어가 금괴를 들고 나왔어요. 이건 소금값으로 대신 가져가는 거야. 내 귀한 소금을 녹게 했으니 값을 내야지. 소금장수는 금괴 덕에 부자가 되었지요. 하지만 인정 많은 소금장수는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서 두루두루 도와주었어요. 소금장수가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은 멀리 멀리 퍼져나갔어요. 어느 날 이웃 마을에 사는 욕심쟁이 영감이 찾아왔지요. 이보게,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가? 그 영감은 남에게 베풀 줄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소금장수는 욕심쟁이 영감이 사흘 밤낮을 쫓아다니며 묻자 할 수 없이 부자가 된 까닭을 말해 주었지요. 욕심쟁이 영감은 얼씨구나 한다름에 구멍나무 아래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 누워 자는 척을 했어요. 그러자 얼마 안 되어 정말 구멍나무 구멍에서 구렁이가 얼굴을 쏙 내밀더니 무엇인가 툭 떨어뜨리고 사라지지 뭐예요. 얼씨구 절씨구 나도 이제 부자가 될 거야. 욕심쟁이 영감은 벌떡 일어나 구렁이가 떨어뜨린 것을 찾아보았어요. 그러나 아무리 찾아보아도 구슬 같은 것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안 되겠다. 집에 가서 찾아봐야지. 욕심쟁이 영감은 나무 아래에 있는 것들을 죄에다 긁어 모아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고는 가져온 것들을 방바닥에 늘어놓고 아내와 마주 앉았지요. 내 모습이 보이면 보인다. 안 보이면 안 보인다. 대답해 주구려. 욕심쟁이 영감은 돌멩이를 집어들었어요. 보이나? 아내가 대답했지요. 참, 보이네. 다시 풀뿌리 하나를 들고서 물었지요. 보이나? 나원, 보이네. 다른 것을 골라 잡고서 보이나? 보이네. 이렇게 묻고 대답하느라 밤을 꼬박 새고 말았지요. 꽃기요. 새벽닭이 울었어요. 아내는 너무 졸려 꾸벅꾸벅 졸았지요. 보이나? 욕심쟁이 영감이 솔방울을 들고 물었지요. 아내는 졸리고 귀찮아서 거짓말을 했어요. 안 보이네. 그 말에 욕심쟁이 영감은 신바람이 나서 솔방울을 갖고 최부잣집으로 달려갔지요.
그러더니 최부자가 있는 방으로 성큼성큼 들어가 금괴를 번쩍 들고 나왔어요. 최부자가 그것을 보고 소리를 질렀지요. 도둑이야! 도둑놈 잡아라! 욕심쟁이 영감은 깜짝 놀라 금괴를 떨어뜨리고 물었어요. 내가 보이나? 그래, 보인다, 이놈아! 결국 욕심쟁이 영감은 최부잣집 머슴들에게 실컷 얻어맞고 쫓겨났어요. 꼴이 빠진 호랑이. 옛날에 배고픈 호랑이 한 마리가 어슬렁어슬렁 숲속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토끼 한 마리가 깡총깡총 뛰어왔어요. 배고프던 참에 잘 만났다. 너를 잡아먹어야겠다. 호랑이가 입을 쩍 벌리며 토끼에게 달려들었어요. 토끼는 꾀가 아주 많았어요. 아유, 호랑이 아저씨, 저같이 조그만 토끼를 잡수신들 배가 부르겠어요. 제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 맛있는 음식이 무엇인데? 호랑이는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토끼는 반질반질한 차돌을 주워왔어요. 맛있는 차돌떡을 구워드릴게요. 토끼는 모닥불을 피우고 차돌을 올려놓았어요. 차돌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토끼야, 이제 다 구워졌냐? 아이, 잠깐만 기다리세요. 차돌떡은 김칫국이랑 먹어야 맛있거든요. 제가 마을에 가서 김칫국을 얻어올게요. 먼저 잡수시면 절대로 안 돼요. 토끼는 깡총깡총 뛰어가 버렸습니다. 호랑이는 군침을 꿀꺽 삼켰어요. 토끼 녀석이 돌아올 때까지 어떻게 기다린담? 에이, 김칫국은 나중에 마시고 떡부터 먹자. 호랑이는 차돌떡을 한 개 집어 꿀꺽 삼켰어요. 아이고 뜨거워라. 호랑이 살려! 뜨거운 돌멩이를 삼킨 호랑이는 펄쩍펄쩍 대굴대굴 어쩔 줄을 몰랐어요. 며칠 뒤 호랑이는 다시 토끼를 만났어요. 토끼 요놈, 너 잘 만났다. 감히 나를 속이다니 그냥 두지 않을 테다. 호랑이가 송곳니를 드러내며 으르렁거렸어요. 제가 아저씨를 속이다니요. 차돌떡은 김칫국이랑 먹어야 한댔잖아요. 뜨거운 것을 그냥 삼켰으니 데일 수밖에요. 토끼는 오히려 호랑이를 나무랐어요. 어쨌든 이번에는 너를 잡아먹어야겠다. 아침을 굶었더니 배가 몹시 고픈걸? 아이고, 호랑이 아저씨, 조금만 참으세요. 통통한 참새고기를 실컷 잡수시게 해드릴게요. 뭐? 참새고기라고? 그거 맛있겠는데? 호랑이는 입맛을 쩝쩝 타셨어요. 토끼는 호랑이를 데리고 숲으로 데리고 갔어요. 호랑이 아저씨, 제가 참새들을 몰고 올 테니까 눈을 꼭 감고 입은 크게 벌리고 계세요. 절대로 눈을 뜨면 안 돼요. 참새들이 무서워서 도망갈지도 모르니까요. 호랑이는 두 눈을 꼭 감고 입을 딱 벌리고 통통한 참새들이 날아들기를 기다렸어요. 토끼는 깡총깡총 대나무 숲 밖으로 뛰어갔어요. 멍청한 호랑이야, 혼 좀 나봐라. 토끼는 대나무 숲에 불을 질렀어요. 투다다닥 투다다닥. 대나무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타기 시작했어요. 히히히. 토끼가 참새를 몰고 오나 보다. 호랑이는 눈을 꼭 감고 입을 더 크게 벌렸어요. 호랑이 털에 불이 붙었어요. 아이고 뜨거워라. 호랑이 살려! 호랑이는
펄쩍 뛰었습니다. 찬 바람이 쌩쌩 부는 겨울이 왔어요. 멋진 털이 모두 타버린 호랑이가 덜덜덜 떨며 숲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깡총깡총 토끼가 나타났어요. 네 이놈, 이번에는 정말 가만두지 않을 테다. 호랑이가 두 눈을 부라렸어요. 아이고 아저씨, 그 불은 사냥꾼이 지른 거예요. 저도 도망가느라 얼마나 혼이 났다고요. 이번에도 토끼는 호랑이를 살살 달랬습니다. 아저씨, 배고프시죠? 저를 따라오세요. 제가 살찐 물고기를 배불리 먹게 해드릴게요. 뭐? 살찐 물고기라고? 그것도 좋지. 호랑이는 토끼를 따라 강으로 갔어요. 강물이 꽁꽁 얼어붙었는데 어떻게 고기를 잡니? 걱정 말고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 토끼는 얼음을 깨서 조그만 구멍을 만들었어요. 여기다 꼬리를 담그고 기다리세요. 그럼 물고기가 주렁주렁 매달릴 거예요. 호랑이는 꼬리를 얼음 구멍 속에 집어넣었어요. 꼬리는 금세 꽁꽁 얼어붙었어요. 아이고 추워라, 아이고 추워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한담. 호랑이는 온몸을 와들와들 떨었어요. 토끼는 깔깔 웃으며 숲속으로 달아났어요. 얼어붙은 꼬리가 점점 묵직해졌어요. 이제 슬슬 꺼내볼까? 호랑이는 꼬리를 힘껏 잡아당겼어요. 그런데 그만 꼬리가 쑥 빠져버렸어요. 아이고, 토끼 녀석한테 또 당했구나. 꼬리가 빠진 호랑이는 엉엉 울며 숲속으로 들어가 다시는 바깥 세상으로 나오지 않았답니다.